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광기입니다. 시사인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우리 다 모였습니다. 꽉 차네요 스튜디오가.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분들입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의 요정 김은지 기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 좀 씩씩하게 해줘. 이거 민망했어요. 진짜. 세상 민망하네요. 카메라에 아직 적응을 못했어요. 이제 좀 극복할 때 되지 않았나. 네. 이제 조만간 그 봄쯤 되면 김은지 기자 날개가 나온다는 어깨 축제에서 막 날개가 나온다는 요정이라서요. 날개 준비해 오세요 다음 주에. 그래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하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원선입니다. 정말 제발 좀 힘차게 하라고 몇 번을 힘이 안 나요. 너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힘이 안 난다고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들으시는 분은 나가는 처음이지만 네. 예, 지금 이게 저희 마지막 타임 녹음이라서 네.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지금 이제 계속 하고 그래요? 있는 중이잖아요. 사회자님도 지금 기운 많이 빠지지 않으셨어요? 왜 이래 구석에 앉아 있는 저는 활력이 넘쳐요. 쌩쌩하세요? 그럼요, 당연하잖아요. 배워야 되겠네요. 지금 언니들끼리 모였는데요. 네, 난 이거 할 때가 제일 웃겨. 외로워도 슬퍼도 쫓겨나도 나는 주제할래. 캔디 기자 말고 이거 좀 빼 이제. 삐삐 기자, 네, 100시간의 기록에 빛나는 김현희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희 기자입니다. 참 배고픈 목소리들이 나같이 다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뉴스를 진행할 때는 또 눈이 반짝반짝 활기가 또 풍뿅 나오죠. 네, 시사인이 골라주는 뉴스픽입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시간이죠.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뉴스픽 오늘 첫 번째 김은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김학의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 및 건설업자 윤중천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에서도 김학의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또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네. 소식일까요? 네, 이번 주 시사인 유튜브 보는 분들을 위해서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훌륭해요. 네. 네, 하지만 커버 기사는 아니고요. 네. 잘 네. 보이시려나? 네. 네, 김학의 사건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해드려서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013년, 14년에 검찰이 2차례나 무혐의 준 사건이다. 여기까지 분명히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선배인 김학의 봐주려고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건데요. 이것 때문에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개혁 동력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려졌던 검찰 과거사위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리스트에 이제 이름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은요. 검찰이 당시에 수사를 왜 제대로 안 했냐라는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당시에 경찰 수사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막 통화를 하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그렇게 빨리 됐고 압수수색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는 건데 2013년에는 왜 그렇게 안 됐냐라고 네. 하면서 허탈해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경찰이 강제 수사를 보면서 허탈해하는 게 좀 짐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취재를 했으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어려운 게 절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하더라도 법원 가서 기각이 되거나 하는 건데 검찰 단계에서 사실은 거의 반려되는 게 없다라고. 그리고 볼 초동 정도로 수사가 거의 있는데요. 완벽하게 됐다고 그때 그렇죠. 정희선 기자도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초동 수사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는 맞아요. 가장 중요한 장소인 별장을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별장이 범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곳이기도 했고 거기다 동영상의 배경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가장 먼저 가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그 증거를 가지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가게 했냐라고 경찰한테 물어보니까요.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윤중천을 먼저 불러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수사에서 말이 안 되는 방식이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선증후포.
불러라고 하는데요. 먼저 증거를 모으고 체포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으로 생각해도 아니, 그게 당연한 그렇잖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다짜고짜 핵심 피의자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거짓말할 게 뻔한데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려면 증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 만나가지고 이걸 딱 물어봐서 몰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일 텐데 그게 아니라 증거는 못 가져오게 하고 그냥 윤준청 먼저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핵심 내용을 다 흘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계속해서 여자 말 못 믿으니까 윤중천 먼저 불러라. 영장을 못 내준다. 이랬다라는 거죠. 참 그 검찰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짜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좀 찝찝한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어쨌건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이제 계속 영장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때는 안 나왔던 이유는 뭘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어쨌거나 영장을 보강해서 들고 가서 이제 별장에 들어갔더니 정말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굉장히 민망한 그 가면 사진도 있었고요. 네, 네. 가면 사진이 아니라 정확히는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사에 썼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 얼굴을 한 것 같은 가면을 비롯해서 각 외국인 배우 얼굴을 땄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예. 가면이 그 별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의 장소에서는 사실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아 가면이 발견된 거예요 네, 별장에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네, 뭐 네. 가면 무도회를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정말 어? 그 일반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혹은 뭐 잠깐 쉬러 가는 휴양 별장에서 나왔다라고 믿을 수 없는 네네네. 놀라운 가면들이 있었고요. 아니 근데 그럼 거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참 민망한 일이긴 한데요. 그 비아그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알약도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별장이 아니었다라는 그러네요. 것들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인 거고요. 뭐 확실하네요. 그리고 평상시에 와서 그 상황들을 증언해 주셨던 여성분들 이야기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 여성분들이 여기서 이런 가면 파티가 있었고 아주 뭐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집단적인 입에 담을 수 네, 없을 네, 정도의 네, 일이 그런 게 있었다고 있었다. 울면서까지 그 증언이랑 지난번에 정확히 증언했었잖아요. 일치하는 것 네. 같은 그런 증거들이 그리고 뭐 나온다는 이런 가면 거죠. 썼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네, 증명이 맞네요. 되는 네, 거고요. 네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마약까지도 이제 강요당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마약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력제 알약이 나왔고 그런데 이게 사건이 사실 워낙 옛날이다 네, 네, 보니까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기는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네네네. 6개월, 네, 1년 네, 정도밖에 발생하고 나오지 않거든요. 진짜 수년 후에 지금 수사를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마약 사원 같은 경우도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치? 네. 안 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아니 그 피해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그 여러 명이 그렇게 정확하게 다들 진술을 하는데 하여간 이번에 이 검찰의 태도는 도무지 아무리 들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건 그 윤준정 씨가 마약을 한 혐의도 있었는데 그것도 또 기소가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좀 저도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 봐준 대표적인 혐의라고 이제 경찰은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공급책과 알선책이 경찰 단계에서는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검찰 단계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요. 자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윤중천 씨와 공급책 알선책이 만났던 동선이 통신상으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마약 알선책이고 공급책인데 윤중천 씨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이미 만나서 마약을 줬다라는 진술까지도 하고 있고요. 네. 그 당시에 윤중천 씨의 워딩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약을 가져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체 높은 분한테 주려고 내가 가져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산삼이야? 뭐 얼마나 대단한 네. 거야. 네, 진짜 근데 얼척이 그러니까 없네. 경찰이 의심하는 건 그건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마약 혐의를 빼줬냐. 구속영장까지 나올 정도로 이 혐의를 나름 소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빼준 이유는 그 지체 높으신 분 때문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지체 높으신 분이 김학의 전 차관
그 이상일 수 있다라는 뭐 음. 의심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사가 거기까지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마약 혐의는 아예 윤중천까지 빼뒀다. 그렇죠. 어쨌건 이제 그 당시 수사는 결론적으로 보면 김학의 전 그 법무 차관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윤중천 씨 같은 경우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집행유예 받고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동영상 증거가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해서 이런 증거가 나왔고 피해자 여성들이 증언을 했고 사실 이 정도 수사했으면 그러니까 기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무죄가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에 비해서는 초라한 결과를 낳는 수사 결과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러니까 영장 일종의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죠.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수사를 지휘하면서 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고요. 또 경찰이 이후에는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해요. 수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또 그 결과적으로 기소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장 청구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사실은 마음만 먹었다고 하면 사건 하나 없애고 묻는 건 별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을 모든 걸 네, 갖고 네. 있으니까. 예, 예. 정말 극명하게 거고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말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 사실 남용이라는 말은 아주 세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악용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악용되는 네, 거지. 네, 정말 보여주는 이렇게까지 증거가 명확하고 진술까지도 그러니까. 일관되는데 또 범죄 하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자의적으로. 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지금 조사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극단적으로 없는 말해서 거예요. 제 아무리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그 처벌받지 못하는 네, 그런 그렇죠. 예. 네. 적절하네 아주. 물론 그러네. 그렇게까지 현실 세계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아니, 이 그렇죠. 사건이 정말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도 아니 해요. 그 네.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인격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쵸. 그거는. 그렇죠. 네. 딱 네. 지금과 맞아요. 달라진 국면이 음. 딱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윤중천의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는 그때 이제 이런 일 없었다라는 식의 부인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말들을 기각할 수 있는 증거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윤중천 씨는 계속 믿고 있는 뒷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모든 걸 부인을 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본인의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진술하고 있는 시점이긴 해요. 이제 그 하나 달라진 것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아니 건 그리고 없는데.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지. 그분의 지체가 이제 땅을 치고 있으니까. 정권이 상상도 못할 만큼 그쵸. 맞아요. 가근이 뚝 떨어졌거든.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이게 어쨌건 이제 이 김학의 별장 그 폭행 사건, 이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좀 잘 알려지고 과거는 과거일 뿐 조사하지 말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낼지 끝까지 우리도 추적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 힘들더라도 열심히 네. 김현희 기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요즘 들어서 좀 빈번하게 들으셨을 네 글자가 있는데요. 네. 반민특위.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유명해지셨잖아요. 네. 플레임을 말하자면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네네. 있죠. 네, 예, 방금 이제 진행자도 언급하셨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인데요. 그렇죠.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그 분열됐다라고 그렇죠. 예. 얘기했더니 나중에 또 그 반문특위를 얘기했던 거다. 아, 나 진짜 바보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 어디 자기가 그렇게. 아니 발음이 틀린 진짜. 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이미 자기가 써놓은 페이스북 글에 반민특위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오타라고 생각할 수 아, 나 있습니까? 진짜. 네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부는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해야 그러니까 한다고 해방이라고 정확하게 해방 이후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문특위가 해방 때부터 있었던 거 해방 전에 정신이 했어, 없으세요. 진짜. 주어가 아. 없으니까. 예.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조금 좀 허당이에요. 띨띨해요. 이게 나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발언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반민특위가 과연 어떠한 활동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다시 언급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사가 이번 호 시사인에 실려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정의상 기자가 썼다면서요. 네, 김현희 기자 또 다른 취재로 바빴으니까 나 왜 이렇게 김현희 기자 예쁜지 모르겠네. 편애하는 것 같아. 에이, 그러지 이미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삐삐를 좋아해 진짜. 근데 이 정의상 기자가 이제 저기 썼는데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선생의 아들
김정육 씨를 인터뷰한 기사라고요? 네네. 그 김정육 뭐 옹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제 80살이 아마 넘으신 분인데요. 네. 예, 그분을 인터뷰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또 그 당시 반민특위가 남겼던 기록들을 취합해가지고 당시 반민특위 활동을 기사에 담았는데요. 네. 조금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1948년에 구성됐고요. 반민특위는 그런데 1949년 6월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한 지 거의 한 6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네. 친일파 경찰의 습격을 받고 사실상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김정육 씨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의 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으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사에 담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이 되고 일제치하에서 이제 친일파들을 청산하는 건 이제 국민적 과제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잘 됐어야 돼요, 우리 예, 역사에서.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가 출범하게 된 거죠. 사실 시작은 그렇게 된 거죠. 네네네. 네. 그 1945년 광복하고 3년 뒤인 1948년에 이제 1대 국회인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 반민특위가 나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그냥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특별경찰대와 특별검찰 그리고 특별재판부까지 같이 구성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네. 그 이유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시에 군과 경찰에 광복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되게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이제 특별 조직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제 반민특위 좀 활동 내용을 좀 살펴볼 될 것 같은데 반민특위가 이제 체포를 했던 사람들이 네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이었나요? 1호 검거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박흥식 씨라고 해가지고 네. 일제하 조선 최고 재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비행기 회사를 운영했고 또 화신백화점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진짜요? 이용해 보셨어요?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 나 나온다. 어머 나온다. 네, 그 화신백화점 종로에 딱 있었어. 어머. 그죠? 지금은 뭐가 이제 됐어요? 지금 그 국세청 자리춤인가가 화신백화점 자리예요. 네. 저는 이거 진짜 그냥 일제시대 배경으로 한 네.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만 근현대사 언니가 책 이런 데나 나오는 나이야. 지금 잘들 해. 이거 진짜 대본에 없던 거 같아요. 나 진짜. 예, 그 화신백화점의 총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천 김성수의 동생인 김현수도 있었고 네. 그 이 김현수 씨는 만주국 명예 총영사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만주국 가보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아장아장 걸어가기가 힘들었어. 또 내가 좀 조국이 발육이 분단돼 있기 좋긴 때문에.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그 지명이라는 게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그런 자리 왜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억이 돋는 이름을 좀 보면 명동 입구에 지금 딱 거기 초입에 가면 뭐 백화점이 있었어요. 코스모스 맞은편에 코스모스 백화점. 그리고 저 남대문에 뭐 세로나 백화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세로나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순 우리말이네요. 코스모스. 그렇죠. 네. 아니, 롯데 이런 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아. 이렇게 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학기 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추억은 방울방울이네요. 굉장히 아, 깔롱진 아, 학생이셨네요. 1년에 한 번 가는 거. 깔롱진. 왜냐면 얼굴은 굉장히 제가 저기 농촌형인데 생활 도시에서 이태원에서 나고 자란. 네, 지금 우리 반민특위 얘기하는데 너무 빠졌어. 이러니까 욕을 또 먹어. 진행이 산만하다고. 나 진짜 아니 짜증나. 이렇게 일제의 유산이 우리가 가까이 그렇지, 있다. 맞았어요. 현대사와 반민특위가 이제 큰 역할을 했어요. 야, 정리 잘한다. 이러니 내가 삐삐를 안 좋아할 수 있니? 야, 정리 잘한다. 삐삐는 좋은 깔때기야. 예, 어쨌든 그래서 네. 또 우리가 익히하는 이름으로 알겠습니다. 그 작가 최남선과 이광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광수 작가는 뭐 굉장히 사실은 그렇죠.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름이 큰 문호이기도 한데 또 씁쓸한 게 이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과 도쿄 28 독립선언을 함께 주도한 동지였대요.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일제 치하가 길어지면서 친일 인사로 변절한 거는 뭐 이미 그렇죠.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김상육 씨 이제 아들 김상육 씨의 회상에 따르면은
그 이광수가 체포되던 날 퇴근한 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다. 이광수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랐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겼다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반민특위가 진짜 의욕적으로 출발해서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좀 청산하면서 새롭게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기회가 그때 처음 이렇게 주어진 건데 활동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일파 이제 688명을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또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서서 회방을 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증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949년 5월 하순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그 김상덕 위원장의 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인 김정육 씨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살살 다루고 다 풀어줘라. 노덕수를 포함해 경찰을 다 풀어줘라 하고 명령하듯 말했다. 이어 몇 달 안 남은 반민특위 시한이 끝나면 내각의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들어와라 하고 회유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이 대통령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쏘아붙이고 자리를 떴다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노덕술은 뭐 아주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그렇죠. 악질 경찰이잖아요. 친일 경찰이잖아요. 그야말로 신사였잖아요. 예, 맞아요. 네. 아유, 그죠. 진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이러기로 유명한.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경찰들이 실제로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제정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지금 좀 전형적인 수법인데 국회 간접 사건, 그러니까 프락치 사건을 날조해서 그 이제 앞장섰던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버리고 이렇게 타격을 입고 동력을 상실한 반민특위는 결국 그해, 그러니까 1949년 10월에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제 역사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임종 100년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반민특위까지 이어지는 이런 역사 흐름 속에서 그 제대로 역사를 세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시간들을 오래 가져야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요즘 들어 느끼는 것 같은데요. 반민특위의 역사를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후에 시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분 얘기대로 그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반민특위가 했는지 정말 반문특위는 또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기사 제목이 되게 눈에 띄는데요. 나경원을 보면 이광수가 떠올라. 이 김정육 씨의 워딩을 그대로 제목으로 땄어요. 참. 네, 그 나경원직 원내대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그쵸. 이분의 시선으로 짚은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보기에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비치는지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이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아까 네, 그 제가 김정일 아까 화면에 선생님 보여드렸는데요. 사진이 정말 잘안 보이실 것 인상적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니까요. 시사인을 구독하셔서 시사인을 보세요, 여러분. 시사인을 구독하시거나 네. 하셔서 꼭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 인식을 좀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자들이 참 이럴 때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 사연자의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힘 기자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뛰어주세요. 삐삐 화이팅! 화이팅! 정인상 선배 화이팅! 저렇게 얼마나 겸손해. 네. 모든 게 다 예쁘네. 네. 마타리. 나 안 할래. 왜? 저희만 나가보겠습니다. 마타리 자꾸 이렇게 삐지니까 성격이 왜 그래? 다른 그래요. 삐지지 말고 오늘 뭘 얘기할 거예요? 네. 예. 혹시 사회자님 대리 입금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대리 기사는 알아도 대리 입금은. 예, 저도 이번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얘긴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섭지만 일종의 신종 사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준비한 기사는 이 대리 입금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니 이게 대리 입금 이 단어만 보면 대신 뭐 입금을 해준다 이런 뜻인데
그게 어떻게 사기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 대리 입금이라는 건요. 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급전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당장 가진 현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 초창기에 이 대리 입금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은 그 10대,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생겨난 건데요. 청소년들의 서브컬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 팬 커뮤니티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그 팬이 모여 있는 그 커뮤니티나 혹은 네. 게임 커뮤니티 같은 데서 비롯된 현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대 청소년인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의 팬미팅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네네. 근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참가비를 입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뮤니티에 내가 당첨됐는데 누가 대신 돈을 좀 지금 당장 입금을 해달라 이렇게 대리 입금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품앗이 해주듯이 대신 참가금을 이제 입금을 해주고 네. 나중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이죠. 그때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같은 그쵸, 맞아요. 돈놀이가 예, 아니었다는 예, 거죠. 돈놀이가 네. 아니었고 그냥 그래도 이자는 받잖아. 약간의 그쵸? 이자와 네. 혹은 뭐 굿즈 그렇죠. 같은 현물로 어, 주기도 하고 예, 이런 식이었다고 그게 합니다. 그래도 어쨌건 말한 대로 뭐 그치 예의상 뭐 이자 줄 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예, 예. 그치.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뭐 홈쇼핑에서 이렇게 굉장히 싸게 홈쇼핑 타임 자주 오시나 봐요. 아니 타임 세일 하는데 난 밖에 있고 이걸 꼭 사고 싶은데. 아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럼 친정 내가 이제 엄마한테 막 원선이든 전화하거나 뭐 은지 씨한테도 전화해서 야 미안한데 이거 좀 이따가, 빨리 사, 지금. 미안, 이거 좀 사줘. 이따 우리 만나잖아. 그런 게 그때 있어요? 줄게. 아그 대리 뭐, 입금을 하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런 품앗이 진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거였는데 이게 나름 이제 그 10대 20대의 그 팬덤 문화 그 뭐 서브컬처라고 했나요? 서브컬처 네네.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이 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마치 그 상부상조의 문화 그렇죠, 같았던 그렇죠. 건데요. 대리 어. 입금이 이게 이제 근데 문제가 된 게 20대들의 커뮤니티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걸 또,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오픈형 SNS를 통해서 네. 대리입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품앗이라는 의미는 이제 희미해지고 그냥 진짜 내가 제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리고 갚는 그런 어머. 여신금융의 형태로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리입금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들의 신용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주로 쓰이는 게 이제 부모 연락처. 어머. 그래서 이제 애들이 대리입금 요청을 할 때 부모님 전화번호도 같이 써라.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돈 안 갚으면 니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이래서 자고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진짜 예.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전화가 그런 전화 오면. 받을까 봐.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가 오면 진짜 근데 스피싱으로 오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듣다 보면 아주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제 거래액은 소액이에요. 왜냐하면 네. 청소년들이 이제 뭐 그냥 뭐 팬미팅 참가비라던가 음. 뭐 음반 사는 뭐 돈 이런 정도니까 뭐 몇만 원 안팎의 이제 소액인데 이게 이제 약간의 이자를 같이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거의 이유를 따져보면 되게 고금리예요. 아. 사실은 이게 대리입금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입금으로 3만 원을 빌려주고 네. 수고비로 1만 원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일주일 후에 4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자가 원금의 33%나 되는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단순 연이율로만 따져보면 1,700%가 넘는 초고금리 거래라는 게 이제 또 야.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액이지. 근데 이게 한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신종 사기이기 때문에 여러 명한테 그렇게 하면 그렇죠. 피해액이 또 이같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 이게 참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게 저도 사실 이 대리입금이라는 거를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지금도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델입이라고 그러니까 대리입금의 약자예요. 네. 델입. 델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델입이라고 치시면은 그러니까 뭐 1시간 30분 전에 올라온 그 대립 구합니다라는 영상들이 근데 그 영상이 뭘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제목으로 뭐 3.1 보내주실 분
그러면은 뭐 그럼 뭐 31,000원인가? 네, 3.1은 네, 뭐지? 네, 31,000원. 31,000원. 그럼 0.5 이자 드리겠음. 그러면 아, 5,000원을 진짜요? 붙여준다.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 제목에만 내용이 있고 영상 자체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데 그런 게 진짜 1시간 안에도 되게 수십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트위터 그러니까요. SNS SNS에. 네. 저희 기사에 또 지면 사진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이게 정말 대리 입금 이런 해시태그를 엄청나네요. 달고 글을 올려놨어요. 아니 진짜 무섭다. 아니 그 왜 SNS 이런 걸로 활용을 해? 그러니까 뭐 당장 급한 친구들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너무나 고액의 이자이다 보니까 그들이 예. 감당하기에는 좀 나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끊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아직 이렇게 신종사기 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겠네요.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사실 더 심각한 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쵸? 문제예요. 네네네. 이게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로 정해져 있고 대부업체가 이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되는데요. 대리입금은 거래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불법 그렇죠. 고리대로 법 제약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 액수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에도 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냥 개인 대 개인일 뿐이지 이제 대부업체로 정식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 제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지난달 19일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오픈형 SNS에 올라오는 대리입금 게시글은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SNS가 이렇게 오픈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로 가입해서 그 안에서만 쓰는 폐쇄형 SNS라고 네. 부르는데 예를 들면 그 네이버의 밴드라던가 혹은 카카오 스토리 같은 이런 폐쇄형 SNS를 통한 대리입금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걸로 돈 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알바 안 구해진다고 지금 징징거리는 거만 생각나는데 이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래도 시키면서 정말 진짜 이게 참 세상이 뒤숭숭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좀 뒤숭숭해지는데 네, 이게 정말 법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요. 빛의 속도로 세상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네. 참 안타까움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역사와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세 분이 뉴스를 잘 골라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시사 인싸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듣고 계셔서 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김은지 기자 어때요? 네. 게다가 최초 공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요새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쵸. 많으세요. 네, 저희가 네. 아침 9시에 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렇죠. 신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김은지 기자랑 윤원선 에디터가 거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같이 그렇죠. 달면서 소통을 하시잖아요. 같이. 맞아요. 왜 안 해? 김현희 기자는? 취재 때 바빠가지고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당황했어 지금. 하고 싶니? 하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막 이렇게 칭찬하는 무대가 아름다워 막 이러다가 이제 칭찬을 계속 이어간대. 너는 왜 하니 그랬더니 갑자기 아따리 화이팅.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근데 그 댓글이 보는 재미가 이제 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처음부터 맞들이면 안 돼요. 뭐라고?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김은지 기자도 또 와타리도 덤덤 기자, 차영석 기자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기자 됐어요? 네. 엄청 밀고 있어. 경제 인사를 좀 들어주세요. 너 안 듣는구나. 야, 삐삐. 들어주세요. 정말 실망이야 마지막에 지금. 결별하나요 이렇게? 아니, 너무 밀고 당기기 잘하시는 이렇게 거 두 아니에요? 결별하나요? 두 번째 상처를 주고 있어. 네. 자 오늘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금풍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시사인 늘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다니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아직 안 들으셨군요. 좀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올바른 언론이 뭔지 본때를 보여주세요. 네, 기사들 열심히 뛰니까요. 금풍님도 많이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뭐 있지?
알람. 알람 눌러주세요, 금붕님. 네, 예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잡지 구독자로서 방송에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한 가지 건의드릴 내용은요. 패널들의 목소리 높낮이가 제각각이라 편하게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니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좀 목소리 좀 크게 하라고. 알았죠? 네. 오디오가 조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는지 이런 댓글들이 좀 네, 있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오디오 볼륨이 일정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하거나 이건 좀 방송 아시네. 사전 교육 등으로 너희들 남아 오늘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송처럼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건이 앞으로 저희가 주의해서 방송에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싶어도 바빠요 다들. 그래요. 점점님이신가요? 네, 이런 방송이 있었군요. 공장 틀다가 바로 검색해서 구독했습니다. 김은지 기자 네, 덕분이에요. 제가 홍보를 한번 그래요. 예. 김 기자님 여기서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네요. 그건 아니고 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왜 거- 친정이라 그런가? 그렇지. 왜 거기서 막 팍팍하게 이러나? 아침이라서 좀 더 그런 건 있는 그렇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역시 공장장이 갈구죠. 어머. 엥 그래도 제발 공장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런 댓글은 거기다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어쨌건 좀 웃긴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김은지 기자 가끔 우리가 좀 떨어질 만하면 한 번씩, 예, 한 번씩. 네. 적당히 타이밍을 봐라. 그래 타이밍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면 총수한테 얘기 좀 한번 해요. 친구가 그렇게 좀 밀어달라 그랬다고. 네. 친구신가요? 그럼요. 늙어 보이잖아 같이. 별 여선님께서 항상 고맙습니다. 경제인싸 5회 블랙시트 관련 회는요 3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별 6 이분 진짜 훌륭하시네요. 어렵던 사안을 쉽게 설명해 주신 이종태, 차영석, 마타리니 감사하고요. 사실 일주일 동안 시사인 한 권 읽기 힘들어요. 시사인과 같이 들으니 이해가 더욱 쉽네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더 있어주세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난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죠? 퍼랭이 토끼님, 저 앞으로는요 별 여선님 웬만하면 사회자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더 잘 들린다 이런 것도 좀 써주세요. 저 뒤끝 장렬이에요. 네, 뒤끝 사회자로 불러주세요. 퍼랭이 네. 토끼님 되게 자주 퍼랭이 남기시는 그러니까 토끼님은 매주 출연하시는 매주 것 같아. 댓글로다. 매주 택시도 매주. 늘 그러니까.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꽤 오래 구독했던 시사인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작년까지만 책을 못 버리는 성격이라 저렇게 머리에 이고 삽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셨다면서요. 네, 이만큼 댓글 달 때. 쌓아두신 거. 예,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동안 저의 세상 보는 눈을 넓혀주신 기자분들께 고마웠다는 말 전하고 과거형은 불안한데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정기 구독으로 만날 날이 오겠죠. 그럼요.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저 풀 뜯어 먹고 사는 가난한 토끼예요. 재벌 아님. 이분이 하도 아, 표시를 토끼계의 해주셔서 재벌이라고. 토끼계의 재벌이라 그랬더니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마음을 잊지 않고 전해주신 퍼랭이 토끼님께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힘내셔서 또 빨리 정기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십시오. 달건지는 원숭이님께서는요. 이종태 기자님의 발표 내용이 참 좋네요. 진행자분이 말투를 좀 바꾸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제가. 이게 좀 구수한 거 좋아요. 제가 아까 이제 뒤끝 사회자라고. 달건지는 원숭이님, 저도 원숭이에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잘 부탁드려요.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제가 노력할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도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이 이제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주말에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스튜디오도 너무 더워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진짜 에어컨 앞으로. 켰어요, 지금. 맞아요. 4월인데. 네. 기자분들 이제 또 우리 에디터님도 그렇고 더 열심히 좋은 시사인을 만들기 위해서 발로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소식을 안고 올 텐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보태주셔서 시사인도 우리 또 시사 팟캐스트도 구독해 주시고 알람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참신하게 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